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이거 뭐야? 오늘 풍문으로 들어쇼 뜨거운 풍문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영래 씨가 지난 8월 2일 일본 유흥가인 아카사카 지역에서 한 파친코에 게임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서 또다시 도박 중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심영래 씨는 이런저런 과거 논란들을 이겨내고 최근 영화 디워2의 중국 투자를 성사시켰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이번 이 사건은 참 안타깝네요. 사실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심영래 선배님이 좀 롤모델 같은 존재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코미디를 하면서 슬랩스틱을 심영래 선배님의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이 연습하고 되게 존경도 했었는데 이런 모습을 좀 몇 번 보이신 적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심영래 씨의 도박 중독 논란 이 소식을 강일홍 국장님이 단독 취재하셨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 참 친하거든요, 심영래 씨가. 근데 이런 이제 친하시네요. 좋지 않은 얘기를 기사화할 때는 참 난감해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지난달 7월 중순에 이제 심영래 씨가 그 파친코에 일본 아카사카에 있는 뭐 유명 파친코인데 그 두 군데를 번갈아가면서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를 이제 사실은 우리 일본 지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왜 이걸 취재를 하게 됐냐면 연초에 심영래 씨가 같은 장소에서 또 파친코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이 당시에는 해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연초에는 디워 이미지를 파친코에 그 프로그램 하는데 어떤 사업 문제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들렀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근데 이제 6개월 이상 지나서 또 여러 차례 거기서 목격이 됐다고 그러니 이거는 좀 뭔가 좀 궁금하다 해서 열흘 이상 취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 심영래 씨가 그 파친코에 매월 한 2차례 정도는 주기적으로 들렀다. 보통 한 번 가면 일주일 정도는 머물렀다. 이런 게 좀 확인이 돼서 그럼 불가피하게. 출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이. 그렇죠. 네. 본인도 그 부분에서 인정을 했고요. 인정을 통화를 했군요. 통해서. 네. 이번에 그 정보는 어떻게 입수하신 건가요? 뭐 제보가 있었나요? 따로? 심영래 씨를 취재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분이 이제 김모 씨라는 여성분인데요. 여자. 40대 중반이고 일본에서 한 27년 사는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직업은 이름만 제가 밝힐 수가 없는데 아카사카의 그 파친코 앞에서 그 어떤 남자분하고 여성분이 길거리에서 다툼이 있어서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여성분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남성분은 심영래 씨의 매니저 K모 씨였고 그 여성이 심영래 씨와 관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서 그럼 심영래 씨가 자주 옵니까? 그랬더니 뭐 지난달에도 오고 지지난달에도 왔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거죠. 일단 논란이 좀 불거진 이유는 이 심영래 씨가 준비하는 그 영화 디워2의 중국 투자를 굉장히 어렵게 받은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심영래 씨는 지난 3월에 중국 화인글로벌 영상산업이라는 기업에서 약 900억 원을 투자를 지원을 받았고 7월에는 중국의 한 국영기업에서 190억 원가량의 투자를 다시 받았다고 해요. 그 투자금으로 영화 디워2를 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심영래 씨는 중국 기업이 디워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뭐 영구, 뭐 땡치리, 용가리 수준의 영화를 만든다고 보지만 중국에서는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900억을 투자를 했다. 동량의 SF 영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어깨가 무겁고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워2에 대해서 투자를 받았다는 기사를 저도 봤거든요. 뭐 메인에 떠 있었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상당 부분의 댓글들이 다 응원의 댓글들이어서 저는 이번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국민들이 원하죠. 네. 네, 선배님이 성공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도 받고 있는데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해명 같은 거는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했죠. 이걸 취재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심영래 씨하고 제가 기사화하는 전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국제 통화를 1시간 정도 장시간 동안 했는데 심영래 씨 얘기는 이겁니다. 자기는 연초에 했던 그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뭐냐면 디워 이미지를 파친코에 그 프로그램 하는데 어떤 사업 문제로 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됐고 디자이너랑 매니저랑
그런 분들이 같이 호텔에 머물면서 낮에 빠찡코의 기종을 연구하고 저녁에는 뭐 아이템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심영래 씨의 주장이 맞다면 대중들이 심영래 씨에게만 다소 무거운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좀 뭐 파친코 이게 좀 웃긴 게 이거를 우리나라 뭐 강원랜드 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에는 그냥 동네마다 있거든요. 네, 오락실이죠. 굉장히, 예, 오락실 같은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개인의 자유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냐면 자 빠찡코의 디오라는 캐릭터를 사용해서 그 기계를 만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치면 예전에 이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잘 되면서 겨울연가라는 그 캐릭터가 이미지가 이제 그 기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이미지에 사용되는 배우들하고의 그 계약만 통해서 이미지가 수출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 일본 내에서 그 기계를 알아서 만들어 제작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다면 1,000억을 투자해서 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계약만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았으면은 투자한 비용이 회수가 돼야 되는 어떤 수익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거기서 오락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의혹이 돼서 그렇죠. 사실은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좀 번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생뚱맞은 질문인데 파친코에서 할 수 있는 뭐 최대 금액이 크지 않지 않아요? 하루에 최고 많이 해서 하나도 한 푼도 따지 않고 다 잃으면 한 10만 원 조금 넘게 12, 3만 원 정도 잃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한 150만 원 정도 최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이라고 그랬습니다. 머신. 여러 개. 파친코 머신을 여러 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일행하고 같이 가서 그러면은 그 차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 할 수 있고. 아니 최대웅 작가님, 빠찡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구체 빠친코 전문가는 아니지만 왠지 저 생각 안 오래 앉아 있는 거 싫어해서 네네. 왜냐면 일이 직업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행히 도박을 안 합니다. 예, 저랑 친한 분들은 도박을 많이 하죠. 예, 근데 그렇구나. 예, 나 누구랑 친한지 아는데. 네, 많아요. 그 위로도 되게 많고요. 아래로도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빠친코는 뭐냐면 일본 가면 화려한 건물이 후미진 골목에 화려한 건물이 딱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가라오케, 노래방, 하나는 빠친코입니다. 그리고 줄이 쫙 서 있어요. 왜? 많이 터지는 기계에 먼저 하려고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독성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겨울연가 그 빠친코 기계는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총 얼마를 벌어들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용한 음원을 가지고도 몇 억에서 몇십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왜냐하면 전국에 그 대수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만약에 2차적 저작물로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적은 액수는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저는 뭐 심영래 씨랑 얘기는 안 해봤지만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그걸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또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또 다른 수익이라고 하면 비즈니스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직접 뭐 좀 해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팩트들은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이제 도박이란 게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심영래 씨가 예전에 또 그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잖아요. 심영래 씨 도박과 관련 루머는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강원도 정선에서 목격된 게 이제 있어서 그거를 혹시 도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파산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제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뭐 정선에 강원도 정선에 들락거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파산 상황인데 도박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 이런 식으로 진정서를 내서 본인이 이 부분에서 해명을 직접 했어요. 저한테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억울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강원도 정선에 그 고위층에 친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어려우니까 회사가 돈을 투자받아서 직원들 월급도 해결하고 회사를 일으켜 세우려고 동분서주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정선을 갔었는데 그거를 도박했다고 직원들이 진정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이제 무혐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시선은 뭐냐면 그런 거 한번 연루되면 나중에 무혐의 된 거는 기억을 안 합니다. 그렇죠. 연루된 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시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도박 의혹은 늘 이렇게 더 씌워져 있는 그런 억울함을 갖고 살죠. 그러니까 사실 심영래 씨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으니까 심영래 씨의 어떤 재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작품으로서의 재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꽤 많을 텐데 결국 지난번 역작이었던 디워라는 그 작품이 사실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라든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던 기억들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심영래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것을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데 네. 이번에는 뭐 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같이 좀 비춰진 것이 제 생각에는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파산을 하시고 그렇죠. 빠른 시간에 또 복귀를 하셔서 네.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받으셔서 또 디워2라는 대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작은 오해라도 만들면 안 될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네. 예, 다시 한번 재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구설수는 좀 없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때 연예 소득 랭킹 1위를 4년이나 차지할 만큼 정말 최정상의 톱스타였던 우리 심영래 씨. 이런 논란 빨리 이겨내시고 영화 디워2로 멋지게 다시 한번 재기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타들의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입니다. 당대 청춘의 아이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율이 좋았고 섹시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해줘. 도박 중독 논란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충격과 맞아. 공포, 울고 그리고 눈물과 비애, 한 번 시작된 내리막길이 쭉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충격 때문에 연예계를 떠났다. 그러니까 은퇴한다라고 그랬을 때 저희도 충격이었거든요. 전설의 야구 스타 요기베라가 이런 말을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 빚은 다 갚을 때까지 갚은 게 아니다 뭐는. 인생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골프도 장갑 벗을 때까지 네. 끝난 게 아니고. 결혼도 있잖아. 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 네. 아니 결혼을 했어도 모른다면서요? 식장 딱 들어갈 때 축하한다고 합시다 이제. 그 전에 축하한다고 하지 말고. 또 이걸 몰라. 좀 저렴하게 하면 인생 관뚜껑 덮어봐야 한다. 너 영정사진 내가 보러 간다. 이런 것들이 있지.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타들의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입니다. 아하. 네, 이상민 씨도 인생 전반전을 연예 기획자 이상민을 살다가 또 백예종군으로 인생 후반전을 다시 뛰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 주제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180도 다른 스타가 있죠. 이게 봐라 이거. 돌았냐 이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널 나와. 너내 저쪽으로 한 던져버리라니까 이리 와. 요즘 굉장히 흥행을 네. 하고 있는 영화죠. 부산행. 올해 1000만 관객 든 영화가 부산행이 처음이니까 네. 그만큼 맞네. 관심이 끄는 영화죠. 심하다가. 네. 그 부산행에서 마동석 씨가 되게 까칠하지만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역할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아내의 그 배를 가리키면서 이거 아저씨가 만든 거야. 맞아. 굉장히 명대사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 마동석 씨가 술도 감아가지고 맨주먹으로 전비 그냥 다. 그 장면은 진짜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는 연기였어요. 부산행 뭐 공유 씨가 사실 주인공이 돼 있지만 실제로 관객들이 볼 때는 마동석의 마동석 씨가 더 영화라고. 주인공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실제로 영화를 딱 보면은 마동석 씨 캐릭터가 공유 씨 캐릭터보다 더 주목받을 만한 했다고 봐요 저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동시에 점령한 가장 핫한 배우 아닙니까? 마동석 씨에 관한 풍문 궁금합니다. 네, 마블리 마동석. 알고 보면 해외파 엘리트 출신이다. 빠밤. 야, 이건 정말 잘 맞네. 마동석 씨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해외파 엘리트 출신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요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 마동석 씨의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의 어떤 경험들을 보면 그간 맡아온 뭐 깡패, 살인마 역할과는 조금 반대되는 어떤 큰 스펙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19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13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체육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고 하는데 콜럼버스 스테이트 컬리지에 다녔다고 해요. 여기서는 또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은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와우. 저는 마동석 씨가 정말 영어 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 뭐지 저는 그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마동석 씨가 그 한국에 살던 외국인 친구 한 명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이었는데 뭐 미국에서 헬스했다면서요? 그랬더니만은 마동석 씨가 바로 지적하던데요. 야 헬스는 콩글리시야 이러면서. 맞아요. 실제로 헬스클럽에 다니던 헬스클럽에 외국인이 한 명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 헬스클럽 직원이 의사소통이 안 돼서 난감해할 때 마동석 씨가 유창한 영어로 소통을 해서 그분을 회원으로 등록까지 시켜줘요.
충분히 영혼력도 있네요. 좋다, 좋다. 잘하고. 굉장히 놀랐잖아. 맞아요. 이 마동석 씨의 반전 스펙은 이뿐이 아닙니다. 이제 마동석 씨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미국에서 전문 보디빌더와 헬스 트레이너로 굉장히 활약이 컸다고 해요. 전담 트레이너였던 분들이 만만치가 않으세요. 마크 콜먼, 케빈 랜들맨이라는 유명한 이종 격투기 선수들을 맡았다고 합니다. 마동석 씨가 맡았다고요? 네. 네. 정말요? 트레이너로서. 이 마크 콜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지금은 좀 잊혀진 이름이긴 한데 이 종합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는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1세대의 뭐 전설의 파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콜먼이랑 케빈 랜들맨의 트레이너를 했다. 다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파이터들이. 네, 제가 뭐 마크 콜먼 좀 더 소개시켜주면요. 같이 마동석 씨랑 같은 종 씨고요. 이름이 크골먼이에요? 네, 네, 크골먼 씨고요. 네, 초창 UFC 10, UFC 11 여기에서 제패했던 무적의 파이터고요. 초대 챔피언을 차지하고요. 이 당시엔 또 일본 프라이드 무대가 더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초대 그랑프리 우승을 거머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여성분들 도움을 하자면 타이슨 같은 사람의 네. 보디빌더 트레이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면 마동석 씨의 트레이닝을 받고 어떻게 보면 무적의 파이터가 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무적의 파이터였는데 트레이닝 그냥 그럼 네가 내 운동 시켜줘 이렇게 한 건지. 우리끼리 마동석 씨가 만든 걸로 하죠. 네. 근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대단한 거죠. 이전이든 이후면은 더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후면은 더 정상에서 만나고 이전이면 또 그런 사람을 정상으로 이끈 거니까. 왜냐하면 이런 파이터분들이 자기 트레이너를 아무나 시키거나 그냥 몸좋다고 시키거나 그럴 리가 없어. 진짜 믿어야만 이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1인자만 보이고 1인자에만 관심이 가는데 그 1인자 뒤에 있는 분이 마동석 씨라는 게 정말 상당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한테 스윙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동석 씨의 19세 무렵에 사진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봤죠. 네, 그걸 보면은 굉장히 샤프해요. 지금처럼 이제 벌크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 진짜. 몸만 딱 좋고 그 사진을 보면 미국 갔었겠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너무 아프리카 사장 느낌이 지금은 미국 갔었다고? 네, 배우 마동석 씨의 인생 전반전이 바로 트레이너였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마동석 씨는 어떻게 미국까지 가서 또 트레이너를 하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뭐 마동석 씨가 미국에서 좀 고생했던 경험담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9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대학에 진학한 건 아니고 일단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독립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시애틀에 사시는데 마동석 씨는 뭐 텍사스, 뉴욕, LA, 오하이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 식당에서도 일하고 중국 식당에서도 일하고 한국 식당에서도 일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고요. 옷장사도 해본 적이 있었고 나이트클럽의 안전요원으로서도 일을 했었고 근데 왠지 나이트 안전요원 진짜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건데 흑인들이 앞에 서가지고 또 스트립 댄서들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까지 일을 했었다고 해요. 정말 생활력이 강했다는 면모를 좀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클럽에서 열린 팔씨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적도 있고. 어찌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은 팔뚝 굵기를 쟀는데 한국에서 이제 방송할 때 18인치가 18인치, 18인치면 여자 허리. 여자 허리 어떤 여자 허리? 여자분들 거의 평균 23, 4 정도 되죠. 평균이요? 사과하세요. 굉장히 사과하세요. 나이가요 뭐요? 간 수치가? 그런데 왜 마동석 씨가 몸을 좀 불리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때 또 미국 사회에 갑자기 또 적응을 하려면은 왜 동양인으로서 좀 위축되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무시당하니까. 원래 운동을 하던 분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갈 때만 해도 키 180에 몸무게가 불과 60kg. 오, 굉장히 왜소한데. 60kg이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런 할렘가 지날 때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등등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 결과 몸무게가 60kg에서 110kg. 우와, 땀을 까지 올랐고 보도빌더 시합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몸무게가 110이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지방은 8%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8%가 와, 몸무게가 아닙니다. 110kg에 8%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체지방이 없는 껍데기만 뺀 말도 거 안 아니에요? 되는 근육이랑 거예요. 껍데기. 각 부위별로 돌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전문 운동을 이제 체계적으로 바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갑자기 배우로 네. 전향한 계기가 뭘까요? 마동석 씨는 꽤 늦은 나이에 배우로 데뷔를 했잖아요. 네, 마동석 씨가 제가 알기로는 34살에 영화 천군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한 늦가기 배우인데 원래 본명은 마동석이 아니라 이동석이래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서 트레이너 이동석이 아닌 배우 마동석 씨의 인생 후반전이 또 시작이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당시 34살의 늦은 나이에 천군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마크 콜먼, 케빈 랜들맨의 개인 트레이너를 하면서 이름도 많이 알려졌겠죠. 돈도 잘 벌었겠고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이 배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돈은 충분히 벌고 계셨을 텐데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동석 씨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잠깐 배우로서 연기에 대한 맛을 조금 맛봤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배우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었는데 마침 그때에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한국의 큰 기획사에서 오디션이 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한국에 보냈고 이 영상을 민준기 감독이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민준기 감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서 한국으로 오게 됐고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마동석 씨는 이때부터 민준기 감독과 함께 영화 천군 촬영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촬영을 2달 앞두고 영화가 2년이나 늦춰지는 과정을 또 맛봤다고 해요. 당시 상황에는 마동석 씨 스스로도 살 길이 막막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요. 이제 아름아름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동석 씨가 알고 보니 미국에서 유명한 이동 격투기 선수의 트레이너였다라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우리 국내 톱 배우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의가 들어옵니다. 내 트레이너 한번 해줄래? 라고 당시 들어왔던 톱 배우들이 부산에 같이 출연했던 공유 씨, 정우성 씨, 조인성 씨, 한예슬 씨, 신현준 씨, 윤은혜 씨, 옥지연 씨 너무 많죠. 결국 300명의 배우들 상대로 300명 정도가 마동석 씨에게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돈 많이 버셨겠네요. 인맥도 있고. 어쨌든 트레이닝을 하면서 계속 연기를 이제 탐팀했는데 주변에서 연기를 하든지 운동선수를 하든지 운동선수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렇다. 이제 그런 거에 좀 자극을 받아서 아예 트레이닝을 끊고 연기에만 전념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마침 또 운이 좋으려고 전령 감독이 히트에 이제 캐스팅을 했고 그래서 미키 성식이라는 이런 별칭을 받는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좀 화제를. 왜 미키 성식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그때 드라마 히트에 출연 당시에 마동석 씨가 굉장히 우람한 외모에 걸맞지 않은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는데요. 그래서 극중 배역의 이름을 딴 성식이라는 이름을 합쳐서 미키 성식으로 유명하게 되는데 그런 별명이 생기는 것도 대단한 별명이 다 거예요. 귀여워.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감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얼만큼 인기가 있었냐면 동대문에서 미키마우스 티셔츠가 남성식 티셔츠라고 명명이 돼서 팔렸다고 해요. 정말요? 동대문 진짜 패션의 거리잖아요. 그렇죠. 동대문 자체가 진짜 패션의 메카인데 거기서 완판나물에 등극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패셔니스타.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원래 미키마우스는 우리 추사랑양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별명이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약간 그런 극 중에서의 귀여운 이미지가 가미돼가지고 이런 별명이 있다는 건 이해 가요. 미키니 아니면 마블리니 마요민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본인의 좀 특성에 맞는 별명도 하나 있을 법한데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헐크 동석 이런 거. 잘 알려진 마요미 같은 경우에는 삼각김밥 아니에요. 삼각김밥 아니고 마동석 플러스 귀요미의 합치말이고요. 마블리 같은 경우에는 마동석 러블리의 합치말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 스스로는 마블리에 대해서 뭐 소고기 같지만 그게 난 좋아. 마블링.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녀석이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스스로도 이 별명들이 나한테 어울리는 별명인가라는 고민을 스스로 할 정도인데 여튼 결론은 싫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즐기시면서 오히려 더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근데 이제 또 별명 부자신데요. 또 생겼습니다. 뭐요? 근데 장명가가 또 대단한 분입니다. 김혜수 씨가 네. 같이 굿바이 싱글을 하면서 마뿐이, 마뿐이. 마풍석 플러스 뿐이 그래서 마뿐이라는 별명. 근데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부럽다, 근데. 장면에서 나도 아직 너무 예뻐 그런 거 보여가지고 보통 여기 여자분들도 다 갖기 힘든 그걸 그쵸. 우락부락한 분이 가지신 거예요. 김혜수 씨가 빨래하고 뭐 밥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너무 예뻐서 하는 게 마뿐이라는 벌칙을. 근데 왜 이런 별명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마동석 씨가 굉장히 외모는 너무너무 남성적이고 그 성격은 되게 여성적이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사실 남성에게 여성들이 기대하는 되게 많은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차세대의 어떤 인기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몸은 건강하고 강건하지만 약자에게는 되게 약하고 오히려 강자에게는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남자여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마동석 씨에 대해 아는 풍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동석의 핸드폰에는 600개의 배우 연락처가 들어있다. 빠밤. 아니 600명의 배우요. 뭐 배우도 배우분만. 있고 뭐 많아요. 배우도 있고 개그우먼인 저도 있고. 아, 제 연락처도 모든 있고요. 연예인분들의 네네. 마동석 씨는 정말로 뭐 핸드폰이나 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맞아요. 거를 꺼리지 않아 하세요. 마지막에 헬스 하겠냐고 문의 안 하시죠? 사실은 연예계에는 그 낯가림이라는 술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동석 씨도 낯가림의 멤버인데요. 모임 구성원은 손현주 씨, 그 김선아 씨, 유해진 씨, 고창석 씨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나다니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낯가림이 좀 심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동석 씨를 누나라고 부르고 있는 조진웅 씨하고 김성균 씨가 여기에 속해서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마동석 씨의 인생 후반전이 잘 풀린 이유가 바로 이 거친 외모 속에 숨겨진 반전이 있는 또 이런 러블리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마동석 씨의 인생 후반전의 성공 요인이 또 있다면서요? 마동석 씨의 인생 후반전 또 다른 성공 요인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연기 열정인 것 같아요. 주로 뭐 깡패라든지 경찰 이런 역할을 많이 맡았던 마동석 씨는 액션 연기를 선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액션 연기에는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그 태양을 삼키라 촬영할 때 바로 제가 바로 그 뒤에 있었는데요. 이게 아주 낡은 창고에서 6m 높이의 2층인데 높이가 6m예요, 창고에서. 거기에 이제 미술팀이 세트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걸어 내려오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성 씨하고 저가 바로 다음 타자고 바로 그 앞에 이제 마동석 씨가 내려가는데 저 밑에 보조 출연자인 그 아프리카 분들은 높이가 낮으니까 별로 안 다쳤는데요. 마동석 씨는 이 계단의 끝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뚝 떨어졌는데 그 밑에가 이제 옛날 그 공장이니까 철신들이 막. 근데 그 사이에 아주 교묘하게 다행이다. 피했어요. 와. 그 네. 그 사이라면 되게 넓었겠어요. 그 사이에 피했었으면.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마동석 씨가 만약에 운동을 안 한 몸이었으면 그렇죠. 더 큰 내상이 있었을 텐데 근육이 가본 역할을 한 거죠. 맞네. 그래서 살아났다. 헐크네, 헐크. 진짜. 그렇지. 근육이 탄탄하니까 네, 근육이 비껴서 탄탄하니까. 떨어졌고 또 아직도 어깨하고 뭐 척추 사이에는 뭐 파편이 아직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연기에 노력을 하는 마동석 씨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많은 작품을 통해서 딱 발현이 됐죠. 2014년에 영화 군도, 베테랑, 나쁜 녀석들 이 영화로 정말 스크린을 접수하면서 대세 중에 대세로 떠오르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을 하는 짧은 순간에 출연했던 그 영화 베테랑에서는 마지막 거의 엔딩 때 문구점 사장님 역할로 전 국민의 눈도장을 쾅 찍는 잠깐만.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아, 오빠 가자.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어이! 짧은 캐릭터고 카메오 출연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사가 네. 그냥 그 영화의 모든 걸 차지할 만큼 기억이 맞아요. 네, 확 박혔죠. 이거 애드립인 거 아시죠? 그래요? 진짜요? 네, 이거 대본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대사가 원래 없었대요. 근데 대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대사를 하지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 거렸는데 바로 아트박스가 보였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해도 되겠냐 이 아트박스라는 단어를 해라. 그러셔갖고 바로 한 거래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나고 아트박스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동석 씨 나온 영화 중에서 제일 되게 딱 보자마자 와 이분 되게 재밌네, 되게 잘 될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그 최민식 씨하고 하정우 씨랑 같이 범죄와의 나왔던 전쟁.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최민식 씨의 그 처남으로 나왔나요? 네. 그렇죠. 네, 최민식 씨 그 병풍으로 네. 따라다니면서 그 카바를 접수하는 그런 네네. 역할을 하죠. 아 그때 정말 영화, 오랜만에 정말 보신 영화. 웃겼던 게 깡패들이 이제 때리기 전에 네 뭐고? 가 앉아라. 앉아. 내또 뭐고? 마, 이 어디 식구고? 내 운동한다. 앉아라. 이게 너무 웃겼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분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짧게 나왔지만 되게 재밌게. 그 이후부터 마동석 씨가 뭔가 스크린에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일단 웃고 보잖아요. 맞아요. 마동석 씨가 연기하는 건달은 양복 입고 뭐 흔히 오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잠바 같은 거 입거나 아니면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꾸정하게 다니는 실제로 이제 원판치하는 건달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세 배우 마동석 씨가 2016년도에도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 최근 두 편의 영화가 동시에 개봉을 하고 또 같은 시기에 드라마에도 출연하면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동시에 점령해서 정말 올해 최고의 대세임을 입증했죠. 그동안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역할에 도전했던 마동석 씨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죠. 뭐요? 영화 부산행이 칸 영화제에 예, 뭐 이미 깐에서 검증을 한번 받았으니까 지난 5월에 깐 69회 깐 영화제 이제 갔었고요.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관객들이 10분간 박수를 칠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마동석 씨한테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가 받았고 왜냐하면 그 웃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 또 뭐 코믹한 부분은 뭐 서양 사람들 똑같은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유 씨를 빈정대에서 좀 면박을 주는 장면 저는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마동석 씨가. 맞아요. 그런 장면들 또 마지막에 자기가 그 좀비들을 다 막으면서 몸으로 막는 장면도 굉장히 좀 감동으로 와닿고 이런 것들이 웃음과 감동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와닿지 않았나. 이제 영어도 되시니까 이제 칸에서도 주목을 받았으면 헐리우드 진출하셔도 되겠네요. 왠지 잘 소감을 바로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깐에서 부산행을 보고 미국 에이전트에서 연락이 왔다고 오, 그렇게 네. 되죠. 바쁜 스케줄이라서 보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리 엄청 약속돼 바쁘죠. 있는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 언제든 늘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오디션을 볼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마동석 씨 나이가 지금 꽤 많잖아요. 근데 또 미혼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분은 이제 골드 미스터라고 봐야겠는데 올해 나이가 벌써 46. 동안이다. 운동을 많이 운동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마동석 씨가 뭐 저는 뭐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게 같이 오신 분이 있으시구나. 아니 밥 먹으러 올 때는 여자분과. 뭐 연예인하고 먹으러 오지 않아요. 가야 되겠다. 이거 궁금하게 하지 말고요. 네. 홍석철 씨 가게에 네. 카메라 설치해 놓고. 카메라 많은데 이거 괜히 잡아놓지 말고 요거 하나 거기다 놓고. 정말 이래서 가게 손님, 연예인 손님 다 떨어지더라. 오빠가 지금 말해. 아무튼 마동석 씨가 마치 연기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미혼의 배우들이랑 이제 하시는데 스캔들 한번 없는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고 이번에 부산행에서 정유미 씨랑 케미 정말 좋았잖아요. 네. 아니 그 등치로 막 와이프한테 쩔쩔매는 그런 모습도 너무 귀여웠고 또 마지막에 또 감동도 좀 주시고 하여튼 참 대단한 대세 배우인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에서 모두 성공한 마동석 씨.
그런가 하면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180도 다른 스타가 있죠.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1990년대를 상징하는 청소년들의 영원한 우상이죠. 원조 아이돌 그룹 영세대이자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아이돌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이들 양현석 씨와 이준호 씨인데요. 최혜진 씨가 풍문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양현석과 이준호.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빠밤. 서태지와 아이들 사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중가요계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그룹이죠. 사실은 1996년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 발표를 했을 때 초중고 대학생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눈물과 비애 뭐 이런 게 다 하나에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던 9시 뉴스에 그 해체설이 매일같이 그냥 났었죠. 그러면 우리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을 우리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것인가? 맞아.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이 은퇴 때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약간 지금도 눈물이 눈이 촉촉해요. 지금은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해체하면서 서태지 씨에 대한 의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양현석 씨와 이준호 씨는 이젠 끝이구나라는 이 여론이 거의 대부분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해체로 인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갈 길이 없어지는구나라는 쪽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룹 해체 후에 정말 서태지 씨 말고 양현석 씨와 이준호 씨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추측을 부셔뜨리는 그런 행보를 보였죠. 네. 양현석 씨와 이준호 씨가 모두 후배 양성에 힘쓰면서 제작자로 변신을 합니다. 네. 처음에 이거 기사 났던 거 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글 하나 읽었었는데 저도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읽었는데 버려진 아이 둘이라고 했었어요. 네. 버려진 아이 둘이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자극하는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서 아이들을 떼가지고 아이 둘로 바꿔가지고 기사를 썼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뭐 할지 궁금했었죠. 네, 두 분도. 서태지 씨는 서태지 컴퍼니를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뇌를 키웠고 이준호 씨는 제일 먼저 제작자로 활동을 하면서 영턱스 클럽을 만들었죠. 그리고 양현석 씨는 지금 현재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로 거대하게 이제 만들어진 YG 기획 양군기획 회사를. 근데 어쨌든 뭐 해체 직후인 96년도에 두 분 다 제작사로 이렇게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준호 씨는 영턱스 클럽 구성에서 큰 성공을 거두죠. 네, 엄청난 성공을 그리고 했죠. 양현석 씨는 킵식스라는 힙합 그룹을 만들었으나 실패를 합니다. 이 실패가 안타까웠던 양현석 씨는 본인이 직접 컴백을 합니다. 악마의 연기. 네, 악마의 이거 있어요. 맞아. 둘이 잘 어울린다. 잘한다. 있어요. 네. 흑역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역시 이것도 굉장히 싸늘했던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이 절치부심했던 양현석 씨, 킵식스에 분명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칼을 갈고 가수 양성에 더욱더 이제 힘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97년도에 힙합 1세대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진우션이 등장을 해서 큰 인기를 누렸고 98년도에는 원타임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수건을 들고 나와서 무대로 한번 장악했던 또 기억이 또렷한데요. 그때 이제 영턱스 클럽이 3집을 맞을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인기가 좀 하락세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호 씨는 뒤늦게 이제 허니패밀리라는 그룹을 내세우는데 분명히 실력적으로는 인정받는 그룹이었지만 대중적으로는 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사실은 영턱스 클럽의 성공과 킵식스의 실패 이건 조금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턱스 클럽의 어떤 기획 제작의 그 과정은 이제 노래를 잘 만드는 이제 작곡가들에게 이제 곡을 받아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영턱스 클럽을 만든 거고 킵식스는 양현석 씨 혼자 이제 아이들을 발굴하고 곡도 직접 만들면서 이제 1인 체계의 어떤 기획사를 운영하는 체계로 이제 사실은 만들었어요. 그 힘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턱스 클럽의 어떤 그 매니지먼트의 힘이라든지 작곡가들의 어떤 능력을 이길 수는 없었겠죠, 첫 번째. 팬들이 파워가 있죠. 네, 당연히. 그래서 영턱스 클럽이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100만 장 이상의 앨범이 나갔죠, 첫 번째 앨범이. 그러면서 인기를 얻었고 그만큼 또 이제 킵스는 안 됐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그 이유는 이 양현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이 기획을 하고 곡을 만들고 이 모든 걸 회사 안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회사의 힘은 커지고 이준호 씨 같은 경우는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한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이준호 씨의 어떤 1인 체제로 인해서 만든 것처럼 되다 보니까 이준호 씨도 어떤 지출도 번 거 이상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본인이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갚으려고 더 큰 돈을 쓰고 더 큰 돈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힘든 제작 과정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맞아요. 결국에는 이준호 씨는 기획사 문을 닫고 또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 뭐 사업을 벌였는데 다 실패로 끝나고 또 사기로 몰리면서 거의 60억 정도의 부채를 떠안고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근황이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준호 씨가 60억 원의 빚을 떠안는 그 사이에 양현석 씨는 더욱더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일단 거미, 세븐, 휘성, 빅마마 뭐 이런 분들 정말 걸출한 실력도 겸비하고 정말 대중성도 갖춘 이런 분들을 성공시키면서 큰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데 특히 지난 2006년도에는 빅뱅을 데뷔시키면서 그야말로 가요계 판도를 바꾸는 큰 획을 긋게 됩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톱3 기획사로서도 발돋움하게 됐죠. 네. 근데 그때 이준호 씨가 60억의 빚을 지고 되게 힘들어할 당시에 서태지 아이들 재결합 조건으로 300억 제안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준호 씨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럼요. 세 사람이 이렇게 뜻이 맞아야 되는데 당시 분위기로는 사실 불가능했던 얘기고 이게 뭐 어떻게 지어낸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1인당 100억씩 300억. 아마 그 당시에 추측하건대 그 정도의 돈을 내놓을 업체라면 당시에 한참 엔터 쪽에 관심이 많았던 이통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외 휴대전화 업체나 이런 데일 거라고 추측은 해요. 그리고 그런 제안이 있고 또 8년 뒤에는 2006년에도 비슷한 제안이 왔는데 그때는 100억을 줄 테니까 재결합을 해라. 이런 또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100억 원을 거절을 할 수 있죠? 저 같으면은 진짜 룰라의 멤버 이상민 씨라면 100억 원 거절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저는 뭐 거절을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겠죠. 뭐 예전에는 했겠죠. 뭐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김지현 씨, 최리나 씨 뭐 난리 났죠. 아마 그때 그러면 난리 나죠. 해서 해결하지. 네, 사실 그 이준호 씨가 60억이라는 큰 빚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에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왔다면 저 같으면 쉽게 거절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서태지 씨 닮은 사람이라고 데리고 가서 결합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당시 이준호 씨는 파산 신청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 서태지 씨나 양현석 씨에게 도움을 좀 받아봐라라는 뭐 얘기까지 했을 정도인데 이제 이준호 씨는 끝까지 혼자의 힘으로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다른 멤버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뭐 애착의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마당에 이런 것 때문에 연락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나 혹은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양현석 씨 그리고 이준호 씨의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결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양현석 씨, 이준호 씨는 약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일단 2010년도에는 양현석 씨가 먼저 9년간 비밀 연애를 해왔던 가수 이은주 씨와 결혼을 합니다. 이은주 씨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 스위티를 통해서 또 얼굴을 알렸고 무가당에서도 또 노래를 했었죠. 그리고 이은주 씨 같은 경우는 잭스키스 멤버 이재진 씨의 여동생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이 양현석 씨와 이은주 씨의 나이 차이 12살입니다. 이동갑. 양현석 씨가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제 이은주 씨와의 러브 스토리를 밝혔는데요. 사실 연습생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근데 이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짝사랑만 하다가 3년 만에 전한 말이 나
너 좋아하는 것 같다. 말투. 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네, 뭐. 그거 서태지 씨 아니에요? 나영수 씨 말 잘 들으잖아요. 재현하셨고요. 이분이 뭐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부터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적은 말로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양현석 씨의 결혼 소식이 알려진 후 사실 이준호 씨도 결혼 소식이 바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다음이었죠. 2011년도에 이준호 씨도 결혼 소식을 전합니다. 이준호 씨는 아내분과 나이 차이가 무려 23살 차이고요. 네. 장인과는 4살 차이. 야. 장모와는 2살. 2살 차이. 차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혼전 임신이었다고. 그거야 뭐 요즘 많이. 파격적인 결혼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서태지 씨도 아내 이은성 씨와 16살 차이잖아요. 이쯤 되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새로운 풍문 하나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만하시죠. 정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아닌 딴 걸로 빠밤 할 수 있어요. 그만하시죠. 아 근데 궁금해. 네. 무슨 얘기 참 얘기 보면 세월이 참 많이 지나긴 했네요. 옛날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서태지 얘기 한번 잘못하잖아요. 난리 나죠. 아, 난리. 그 다음 날은 집 밖을 나올 수도 없었고, 예,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집에 갈 때도 아마 이미 차 다 부셔져 있고. 나란님 욕은 해도 돼도 서태지 욕은 하지 마라라는 명언이 이 있어요. 방송이 나가면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전에 여기서 그 H.O.T.를 가지고 제2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멘트를 친 거예요. 얘기 안 했나요? 예, 안 했어요. 난리가 났죠. H.O.T. 팬한테도 욕먹고 서태지 팬한테도 욕먹고 그러니까. 다 자폭하라고. 우리 폭탄 사러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자폭하라니까. 폭탄을 배달해 주는 거 너무 양쪽에서 포화를 맞으니까 막 방법이 없어요. 맞네. 그리고 또 들려오는 풍문에 따르면 이준호 씨는 아내 그 박미리 씨를 걸그룹으로 캐스팅하려고 하다가 또 첫눈에 반해서 그 좀 본연의 그것과 다른 목적으로 가서 애정 공세를 퍼부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준호 씨가 결혼도 했는데 인생에 정말 오지 말아야 될 또 한 번의 고비가 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8월이었죠. 사기 혐의로 피소를 돼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호 씨가 이제 돈을 많이 거액을 빌려 지인한테 돌잔치 사업을 했다는 게 안 됐습니다. 잘못됐고요. 그리고 또 마침 당시 했던 그 연예 전문 자산운용회사 몇 사람 거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연예계에서. 근데 이준호 씨도 마침 그때 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그 자리를 내놓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월세 낼 돈도 없을 정도로 완전 빌턴터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됐죠. 설상가상입니다. 굉장히 이미지 실추되는 사건이었어요. 시시비비를 떠나서. 일단 지난 6월 25일 새벽 3시경이었는데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으로부터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이제 그 이후에 경찰서로 이제 출석을 해서 수사까지 받게 됐는데요. 그때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은 디자이너 양모 씨와 직장인 박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어요. 클럽에서 춤을 추는데 술에 취한 이준호 씨가 다가와서 어디서 왔냐고 추근덕댔고 싫은 기색을 보이자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뭐 신체 일부를 뭐 가까이 밀착시키기도 했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준호 씨의 성추행 혐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 2002년도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적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 당시에 강동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가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참작이 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씁쓸한 부분은 이게 약간 한 번 시작된 내리막길이 이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쭉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누구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조금 많이 힘드신 상태가 아닐까 하고 추측이 되네요. 그렇죠. 뭐 이런 이준호 씨의 뭐 사생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준호 씨가 정말 사업이랑은 안 맞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돌잔치 사업 이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아이 둘과 아내와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아무 연고 없는 천안에 가서 돌잔치 사업을 했을 때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때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준호 씨도 그렇고 공통된 의견이 이준호 씨가
사장님이 독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빚도 떠안게 되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면에 양현석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지난해 1,800억 원으로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고요. 올해는 1,558억 원으로 현재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사장과 회장님이신가요? 지금 회장님이시죠. 회장님과 주식 부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중이고요. 또 올해 YG엔터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4억 원이래요. 와. 창사 이래 최고에 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부럽지가 않아요. 너무나 그런 마음 알지?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나랑 본 상관없는 적이 금액 없으니까. 같은 느낌. 네, 양현석 씨와 이준호 씨의 인생 전반전은 서태지와 아이들로 빛났는데 두 분의 후반전 인생은 전혀 다른 행보로 걷고 계시는 것 같네요. 사실은 아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20, 30대 시절을 잠시 돌아봤는데요. 네, 그때는 사실 저도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성공과 또 큰 실패를 반복하면서 인생 전반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또 후반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당대 청춘의 아이콘 중 많은 여성분들을 사로잡았던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죠. 19금 에로 영화 충격 때문에 연예계를 떠났다. 그러니까 은퇴한다라고 그랬을 때 저희도 충격이었죠, 사실. 네, 최근에는 인생 후반전이 더 빛을 발하는 스타들의 활동이 정말 왕성해졌는데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옛날 스타들이 뜬다!입니다. 여기 약간 옛날 그런 분이 스타. 계시잖아요. 옛날 스타. 옛날 사람, 옛날 스타. 옛날 기자, 옛날 스타. 옛날 기자라니요. 오래됐죠. 네,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되는 주제네요. 네, 계속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옛날 스타들이 뜬다. 첫 번째 풍문입니다. 옛날 스타 구본승. 배드신 찍고 인생이 바뀌었다. 빠밤.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빠밤. 구본승 씨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김우빈 씨 정도의 인기를 누렸던 당대 청춘의 아이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세사리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죠. 또 요즘 불타는 청춘에서 안혜지 씨죠. 안혜지 씨와 함께 막내로 이제 투입이 돼서 좀 약간 허당 같은 모습으로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래서 막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구본승 씨가 다시 또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강수지 씨하고 김국진 씨가 열애하는 그 프로그램, 열애한 걸 밝혀진 불타는 청춘에 이제 막내 멤버로 참여를 했는데 예전에 그 호랑이 선생님이라고요. 아역 스타들의 등용문, 스타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그 호랑이 선생님에 출연했던 이현수 씨하고 그 당시에 이제 키스신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고 있는 정찬 씨가 갑자기 구본승 씨한테 아니 그렇게 키가 큰데 키스할 때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바로 구본승 씨가 그 이현수 씨한테 초면에 죄송하지만 키스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 하면서 볼에 키스를 했다고. 어머, 와, 멋있다. 느낌. 초면에 죄송한데 키스해도 될까요? 좋아요, 해요. 구면에 죄송한데, 구면에 죄송한데. 할게요. 이놈의 응용용. 나 지금 사양할게요 이랬는데 키스 한 번만 해도 되나요? 사형당할게요. 어머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남자라 그랬어요 분명히 남자라고. 네, 남자.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너무 깜짝이야. 너무 깜짝이야. 키스씨만큼이나 놀랐던 거는 변함없는 구본승 씨의 외모였던 것 같아요. 정말 10년 전 그 전성기 시대 90년대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아니 똑같은 그 모습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 지금도 이 제주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간 그 10년 동안에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대요. 설마. 그러니까 어머니의 증언이죠? 우리 엄마는 나 한 명도 안 사귄 줄 알아. 엄마들은 다 그렇게 에이, 알아. 설마 어머님 그렇게 허술하실까? 농담도 못해. 우리가 아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것만 세상 달려들어. 그러니까 다 알지. 그 방송 보시는데 어머님도. 개그 우먼이 웃기지도 못해. 다시 구본승 씨 얘기로 돌아오면
그 볼 뽀뽀도 하고요. 솔직 토크 뭐 이런 걸 해가지고요. 구본승 효과로 인해서 불타는 청춘이 분당 시청률 10.8%가 와. 치러가는 요즘 지상파도 사실 그렇죠. 예능에서 두 자리 나오기 힘들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 구본승 씨가 섭외 1순위라고 합니다. 구본승 씨는 지난달에도 여전한 인기를 과시했었죠. 방송 출연 소식 하나만으로도 호텔 사이트 검색어에 상위권에 있게 된 일이 있었어요. 특히 또 화면에서 보여지는 구본승 씨 요즘 모습이 과거 모습과 정말 변치 않아서 또 많은 여성 팬들을 또 추억 속으로 또 이끌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멈췄죠. 90년대 구본승 씨의 인기는 정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94년도에 MBC 지금은 특집 방송 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때 뭐 조각미남은 아니지만 굉장히 훈훈한 외모라고 해야 되죠. 그 눈웃음이 정말 포인트였고 많은 여성분들을 사로잡았던 당대에는 찾기 힘든 비주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구본승 씨 그때 모습으로 지금 데뷔를 하신다고 해도 인기를 끌 것 같은 굉장히 비율이 좋았고 또 약간 고급지고 멋지고 약간 유학파 느낌의 세련미가 풍기는 그런 외모였다고. 요즘에서야 뭐 저 남자 되게 섹시해 이런 얘기를 요즘에야 되게 쉽게 하지만 옛날에 뭐 섹시하다는 얘기를 잘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섹시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해준 배우였던 것 같아요. 구본승 씨가. 근데 그때도 우리 사이에서 또 별명이 있었어요. 인기 있는 별명. 꺼벙이. 맞아요. 맞아요. 그 꺼벙이 캐릭터는 당시에 엄청 인기 많았던 드라마죠. 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나온 캐릭터라고 합니다. 당시에 뭐 신인경 씨와 두 분이 이렇게 연상연하 커플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고요. 당시에 구본승 씨는 조금 순수하면서도 연하남의 달달한 눈웃음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구본승 씨는 배우 말고 가수로도 일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그해 그 이현도 씨, 듀스 이현도 씨가 만든 너 하나만을 위해라는 곡으로 이제 가수로 데뷔했는데 요즘은 가수와 연기가 뭐 수시로 많이 오고 갔지만 그때는 구본승 씨 정도의 인기 있는 배우가 가수로 음반을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듀스 특유의 그 뉴잭 스윙의 어떤 장르가 특징인 전주 한번 들어볼까요? 전주 부분. 이거 맞아요. 이게 무슨 노래였어요? 맞겠다 이제. 계속 틀어주세요, 감기게. 근데 진짜 이런 멜로디는 춤을 정말 정열적으로 춰야 되는데 좀 멈추다 말다. 맞아요. 약간 그게 또 매력이었어요. 구본승 씨의 매력. 이런 되게 강한 힙합 리듬의 비트에 춤을 그냥 건성건성 출까 말까 하는 느낌의 그 춤. 그게 굉장히 좀 매력이 있었죠. 어쨌든 구본승 씨는 그 당시에 패션도 굉장히 맞아요. 약간 헐렁헐렁 맞아요. 티셔츠도 V넥 하얀 티셔츠만 입었는데도 너무 멋있어요. 반지가 나고. 이제 아무나 못 사실 입는데. 지난주에 저하고 통화 한번 했습니다. 오랜만에. 형 잘 지내냐며. 낚시하러 한번 제주도 가자며. 되게 좋아하시네요. 낚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전 낚시를 끔찍히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간다고 낚시 했어요? 너나 가라. 제가 이랬죠. 너나 가라 낚시. 어쨌든 우리 구본승 씨가 그 당시만 해도 차만 마셔도 정말 스캔들이 터질 정도로 특히 신은경 씨하고 같이 종합병원 찍으면서 막 사귄다 막 이렇게 소문도 났었습니다. 두 분 정말 사귀었나요? 무슨 일반인처럼 깜짝이야. 근데 당시에 그때 의학 드라마 종합병원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였고 그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 이렇게 인물 둘이 커플 연기를 했으니까 구본승 신은경 씨가. 근데 이제 제 기억에는 둘이 사귀었다는 거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구본승 씨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드라마 하면서 서로 정이 들어서 좀 친하게 지냈고 물론 같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니까 그렇겠지만 군대 가면서 좀 소원해졌고 뭐 제대하고 나서도 뭐 활동하면서 좀 한 번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아주 뭐 깊게 사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저는 구본승 씨와 신은경 씨의 열애설보다 구본승 씨의 갑작스러운 군입대 소식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아요. 95년도 2월에 구본승 씨는 정말 최고의 인기, 그 정점에 올라섰을 때에
돌연 군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뭐 야구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뭐 좀 전성기가 좀 빨리 오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군대 입대를 이렇게 당겼다는 거는 저는 구본석 씨가 아마 좀 지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톱스타의 반열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뭐 심신이 좀 지쳤을 때 그때 남들도 빨리 좀 군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구본승 씨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톱스타였죠. 차인표 씨보다 광고 출연료를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그런 상태에서 군입대를 하게 된 건데 사실 근데 현실은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잠을 1시간밖에 못 자는 강행군이었고요. 당시 나이가 22살, 아주 어린 나이였죠. 지옥의 스케줄이었다고 해요. 근데 훗날 구본승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 자신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채 방송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스케줄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구본승 씨가 군대 가는 거를 도피처, 휴식처로 생각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증거로 이제 기초군사훈련이 끝나고 나서 사진을 처음 볼 수 있잖아요. 군대 간 스타들의 사진을. 네. 살이 얼마나 쪘는지 세상에 한 10kg 이상 쪄서 살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게 증명하는 거죠. 구본석 씨가 그때까지 밥도 못 먹고 열심히 그렇죠. 일하다가 가서 그게 규칙적으로 밥 증거죠. 먹고 자니까 이제 건강해졌어요. 살이 쪘다는 그렇죠. 건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체격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하면 확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군대 가서는 오히려 살이 붙어버리는. 사실 그 되게 힘들 때 한창 다크서클도 되게 심하셨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 맞아요. 구본승 씨는 제대 이후에 연예계 활동에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나요? 95년에 입대해서 2년 후인 97년에 이제 제대를 하는 전역을 하는데 전역하는 오전에 전역 신고를 마치자마자 촬영장에 갈 정도로 반짝 인기는 당시에 그 입대 전에 어떤 열기가 이어졌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였죠. 그 여의도 MBC로 향해서 쇼 토요특급 컴백을 하기 위해서 스페셜 무대를 했는데 당시 구본승 씨가 제대 당일 방송 컴백 무대를 갖게 되는. 당일에? 네. 당시에는 정말 그 위상이 엄청났다고 봐야죠. 쇼토급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네. 이거 몇 살이세요, 혹시? 네, 제가 모르겠어요. 1회에 이휘재 씨가 나와서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나와서 충성, 뭐 이휘재 몇 월 며칠부로 쇼토특급 MC를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이제 구본승 씨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활동과 휴식을 계속 구본승 씨는 반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점점 대중과는 좀 거리가 생기게 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대 이후에 그 98년도죠. 배우 장동건 씨와 함께 드라마 사랑을 찍게 되는데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듀엣 앨범을 발표해요. 그런데 이때 동성애 루머로 또 돈이 많았어요. 장동건 씨랑 동성애 루머까지 네. 있었다고요. 사실 지금보다는 많이 보수적인 그런 90년대에 이런 루머는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참 후에 구본승 씨가 이 동성애 루머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는데 그때는 머리도 길고 사진 분위기가 묘해서 장동건 씨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오해를 받았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또 설명한 적. 저기 나오네요, 사진. 뭔가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긴 하네요. 무관도 아니에요, 무관도? 나왔다. 네. 근데 저 사진 한 장 때문에 동성애 파문이래요? 그러게. 막 인기가 많았다. 워낙 인기가 많다 뭐라도 하려고 막 사람들이. 어쨌든 훈훈한 사진이네요. 네.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튼 동성애 루머로 곤욕을 치른 구본승 씨는 99년에 좀 귀엽고 꺼벙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섹시한 청바지 광고를 찍었으나 이미지 변신에 실패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작곡을 배워서 음악에 또 도전을 했지만 역시나 대중의 반응은 조금 싸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이제 흐른 뒤 2002년도에 또 한 번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죠. 바로 배드 씬으로 화제를 모은 마법의 성. 예. 이 영화 역시 안타깝게 흥행을 실패를 하죠. 그래서 쓴맛을 보고 맙니다. 제가 이 영화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분인 게 이 좋은 배우를 가지고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지금 기억나는 거는 남녀 배우의 그 아름다운 몸,
그거 하나만 딱 기억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실패에 대한 약간의 충격 때문에 구본승 씨가 그다음부터 연예계를 떠났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었어요. 그랬죠. 예, 구본승 씨는 그 이후에 연예계에서 점점 자취를 감춘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해에 JTBC 슈가맨에 출연을 해서 당시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때 영화를 찍고 조금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백이 너무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백이라는 거는 그냥 조금 쉬고 다시 나올 수 있겠지라는 착각을 좀 하게끔 만드는데 저도 사실 부상 때문에 한 몇 개월 될 줄 알았던 게 5년이 됐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돼요. 네. 제작진 입장에서 보면 연예인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자주 봐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람은 왜 또 나오냐 하는데 사실은 안 나오는 사람들을 기억해내서 캐스팅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도 많이 나올 테고. 일이 없어도 그냥 옷 잘 차려입고 방송국 복도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진짜 저 이렇게 잘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 김용만 진짜 씨가 맞아.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옷은 잘 차려입고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 네. 슬픈 표정을 짓고 개편철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하지만 좀 현실이 힘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사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유경험 장기에 제가 4년 공백기가 있었는데 저를 안 받아줄 줄 알았어요. 개그맨들도 저를 좀 안 친하게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작가실로 나갔어요. 작가실에서 계속 얼굴을 비추니까 그때부터 이제 같이 코너 짜서 야 지민이 여기 넣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너 그때부터 짜기 시작해서 복귀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구본승 씨가 왜 갑자기 19금 영화를 찍었는지도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마법의 성 찍은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속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고 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을 못한다 이랬고요. 또 나중에는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전화위복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세옹지마다 이게 뭐 우리가 좀 인생을 좀 산 사람이 되게 세옹지마, 전화위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좀 알쏭달쏭한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속이 깊은 분이네요. 근데 뭐 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뭐 나쁜 영화라 생각 안 하고요. 뭐 또 누구의 창작물을 막 폄하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본 이제 절친 설경구 씨가 구본승 씨한테 왜 그 영화를 찍었니? 라고 얘기를 해서 구본승 씨 팬들까지도 다 그 말은 동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법의 성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또 김국진 씨한테 먼저 제의가 왔었대요. 네, 먼저 제의가 왔었는데 만약에 아니 이게 극중 캐릭터가 굉장히 그 밤일에 부실한 사람이 사실은 구본승 씨랑 그 캐릭터가 안 맞아요. 몸도 좋고 막 그런데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왜 밤에 승이 말하는 밤에 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캐릭터가 좀 안 맞아요. 비주얼이랑. 그러니까 김국진 씨한테 시나리오 갔다는 것도 그냥 그 형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하다 구본승 씨가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형님 남자라는 건 누가 잘 알죠. 아니 구본승 씨가 이 영화를 변명 좀 하고 형님 그게 아니고요. 구본승 씨가 이 영화를 찍었다는 거에는 잘하고, 그렇게 이 영화에 궁금함이 없었어요. 근데 네. 김국진 씨가 찍을 뻔했다라는 얘기에 많은 분들이 무슨 영화지 하고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만약에 예상이 진짜 김국진 씨가 찍었더라면 정말 코미디 영화. 야한 코미디 영화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구본승 씨가 찍었기 때문에 코미디를 좀 배제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많이들 모르고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여배우가 김지은 씨라는 여배우가 나오는데 그분이 사실은 강혜원 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강혜원 씨도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 이후에 이 영화 이미지를 좀 지우려고 개명을 하셨어요. 김지은에서 강혜원으로. 김지은 씨, 강혜원 씨가 제가 하는 시트콤을 통해서 데뷔했거든요. 되게 이제 그분이 글래머시라 극 중에서 이제 별명이 그때 파멜라 앤더슨이 굉장히 인기 많을 때라 우리끼리 파멜라 막 이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 극 중에서 막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파멜라 막 하트 날리고 막 이러는 거였는데 그래서 각광받는 신인이었는데 이제 이 영화를 하시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증발됐어요. 자, 그런데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가 이런 노출에 있는 영화에 출연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캐스팅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스타들은 많다 보니 결국 뭐 커리어 업그레이드라던가 변신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게 되는데 근데 대중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는데 사실은 과한 것과 과감한 것은 되게 한 끗 차이잖아요. 네.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과하게 되어버리는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법의 성 이후로 이제 구본승 씨가 워낙 그냥 증발하다시피 사라져 버리니까 루머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굴지의 대기업 뭐 엘사의 재벌 루머 이게 좀 유명했습니다. 구본승 씨가 그 부분에서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참 지나서 한 거긴 하지만 그룹의 그 이름, 성과 저희 친형 이름이 또 마침 같아서 그렇게 오해를 산 적이 있다. 뭐 근데 구씨라는 성이 뭐 흔치는 않으니까. 특히 구본승 씨 같은 경우는 구본까지가 또 돌림자 같잖아요. 네, 그 L그룹 회장단이 다 구본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의심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들은 또 다른 소문이 있는데 구본승 씨가 뭐 호스트바 사장이다, 뭐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뭐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근데 진실이 루머 같은데 밝혀졌나요?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본승 씨가 한 잡지사 뭐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해요. 신내림을 받았느냐? 아니면 강남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한다는 게 맞냐?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에 대해서 구본승 씨는 직업이 내 직업이랑 알려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쿨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아니다. 네. 근데 2004년에는 이 연상이었던 모델 이소라 씨와 열애설이 하고 결별설까지 나섰던 기억이 있거든요. 덕분에 잠잠히 지내던 구본승 씨가 해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당시 해명했던 멘트를 보면 처음부터 편한 친구 사이였지 애인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오히려 구본승 씨처럼 종적을 감춘 옛날 스타들의 소문들이 반갑기도 해요. 그만큼 옛날 스타가 그리웠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는 각종 예능에 출연하며 연예계 대표 멋진 언니로 불리는 옛날 스타 홍진경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홍진경 씨와 관련해서 소개할 풍문은 바로 옛날 언니 홍진경, 암투병 딛고 대박 행진 중이다. 빠밤. 네. 요즘에는 언니들의 슬램덩크의 화제 멤버 아닙니까? 네, 대단하시죠. 그리고 뭐 언니스 그 특별 기획 그룹 있잖아요. 그게 또 뭐 대박이 나는 바람에 최근에는 거의 옛날 그 시절 명성을 거의 회복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아니 근데 진짜 SBS 기쁜 우리 토요일을 통해서 영자버스라는 코너에 너무 잘 왔는데. 근데 그 최고인 이영자 씨 버스에 오른 또 한 명의 풋풋한 여고생 모델인 홍진경 씨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개그맨보다 웃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홍진경 씨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영자 씨가 좀 특이한 조수랑 하고 싶어 했는데 개그맨 말고. 근데 이제 그 모델 슈퍼모델 대회에 나온 홍진경 씨를 보고 저 친구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워낙 뭐 연기고 뭐고 연기도 안 해본 데다가 코미디 연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영자 씨가 이제 이영자 씨는 막 시키는 MC 스타일이에요. 일단 그런 거에 효시격인데 그래서 그냥 대놓고 울어봐 막 스타들한테 그러면 우는 거 3초 내로 울기 막 그러니까 스타들은 안 하죠. 그러면 홍진경 씨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홍진경 씨는 무서우니까 하긴 해야 되고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하는 그게 원 클로저에 잡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진짜 조수로 부차장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기가 빵 올라갔어요. 맞아. 진짜 재밌었어. 홍진경 씨는 결혼 이후에 한동안 방송에 안 나왔던 걸로 아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진경 씨는 정말 타고난 개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당대 톱스타들과 같이 한 뭐 프레임에 잡혀도 절대로 약간 꿀리지 않는 그런 기를 발휘하곤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핫한 스타들만 찍는다는 식품, 건설, 의류, 공익 광고까지 싹 휩쓸면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는데요. 그런데 2003년에 첫눈에 반한 사업가와 첫 만남부터 키스를 하더니 결국 몇 개월 쫓아다닌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이 굉장히 저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방송을 좀 줄이게 됐어요. 첫 만나는 남자랑 키스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되게 안 어울리는 질문인 거 아시죠? 그래요? 뭐야? 조용해. 여기 해봤구나. 많이 만났는데 혹시 우리 키스 한번. 경찰 좀. 배터리가 다 됐어. 여기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 받아줘야 되는 자리예요. 됐어. 다 됐어. 아 정말. 어떻습니까? 아니
아니 저는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뭐 그러면 열흘 있다 하면은 좀 낫고 일주일 있다 하면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가능한지 묻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러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연예인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저돌적으로 키스를 하거나 혹은 그것을 허락했을 때 이게 말이 어떻게 새나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의 빗장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 두 분이 천생연분 제짝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결혼 후에도 해외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긴 했었어요. 이거는 약간 뭐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홍진경 씨가 이제 기자들 만났는데 그냥 저 외국 가요, 유학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통이라고 그 네. 각국 인종이 나와서 맞아요. 하는 유명한 그 옷상표가 있잖아요. 거기 모델하러 가요. 그럼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 툭 튀어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가서 그 기사도 쓰고 막 그랬는데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돼요? 줄이 닿아서 맞아. 진짜 모델을 하게 됐어요. 네, 저 들었어요, 그거. 맞아. 선사고 후조치가 된 거죠. 아 그런 홍진경 씨가 한동안 방송가를 떠나더니 어느덧 김치계의 큰 손이 됐었어요. 맞아요. 홍진경 씨는 자본금 고작 300만 원으로 친어머니의 손맛을 빌려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김치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마 간간히 방송을 해서 이제 얼굴을 비치던 홍진경 씨는 이렇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방송에서 보기는 힘들어진 상태가 됐고요. 200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주식회사 홍진경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누적 매출액이 400억 원이네요. 기록을 하면서 정말 사업가로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아니 홍진경 씨가 굳이 사업에 안 뛰어들어도 될 만큼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분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모 재단 이사장이시고 자꾸 하신 아버지는 생전에 사업체를 운영하던 굉장히 유명 경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사업에 왜 뛰어들었을까요? 홍진경 씨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첫 번째 있었고,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김치를 맛있게 담근다는 얘기는 저도 이영자 씨 통해서 나중에 들었지만, 아무튼 김치 손맛이 굉장히 유명했고, 그러니까 홍진경 씨가 자기 이름을 건 브랜드로 엄마와 이렇게 결합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엄마는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해서 잘 되지 못하면 또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그런데 홍진경 씨가 과감히 밀어붙여서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키워갔다고 그래요. 야, 근데 300 들고 시작했다면은 실제로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번듯하게 차린 게 아니라 진짜 간의 수공업 형태로 시작해가지고 400억까지 읽은 걸 텐데 진짜 되게 맛있는 김치인가 봐요. 실제로 사업의 스타트는 집이었다고 해요. 집에 그렇겠다. 온통 김치 냄새. 그리고 흰 벽지에 온통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또 소문난 애처가예요.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안 팔릴 때는 이웃들에게 먼저 나눠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맞아요. 홍진경 씨의 김치 사업이 홈쇼핑에 진출하면서 사실 더욱더 빛을 발했거든요. 그랬죠. 나중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홈쇼핑 측에서 홍진경과 김치는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거절해서 난감했다고 그래요. 근데 홍진경 씨가 집요하게 홈쇼핑을 찾아다니면서 뭐 필요한 일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이쁜 높은 분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를 좀 얻어서 그때 좀 제대로 했고 또 거기에서는 그럼 유명한 연예인을 한 명 좀 데려와라 그래서 이영자 씨한테 콜을 했는데 근데 이영자 씨는 뭐 워낙 선후배 잡법클럽 멤버고 워낙 둘이 친하니까 이영자 씨가 가서 그냥 멋있게 해줘가지고 그럴 기회를 얻었다고 그래요. 노력의 결과네요. 그렇죠. 홍진경 씨가 굉장히 진취적이네요. 아니 근데 김치로 뺨까지 맞았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김치 싸대기 원조. 네. 원래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그거. 이거 보고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치 싸대기? 뭐지? 컴플레인을 거는 고객으로부터 김치를 이제 맞은 사건이 있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홍진경 씨와 홍진경 씨 어머니는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음식 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고객님께 돈으로 입마금하지 말자. 비가 내리면 모든 비를 그대로 맞자라는 심정으로 불만을 가진 고객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또 대면했다고 해요. 홍진경 씨가 직접 찾아가면 놀라는 고객들도 있지만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로 정말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객의 화가 풀릴 때까지 무릎을 꿇고
혼을 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컴플레인을 할 수는 있죠.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컴플레인과 부당한 컴플레인이 있다고 했을 때 약간 부당한 컴플레인을 해서라도 이 판매자를 굴복시키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문제인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연예인이다 보니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정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왜냐하면 욕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뭐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연예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려면 필수 덕목이 정면 돌파예요. 근데 연예인들이 정면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이거 좀 처리해달라고 한다든지 이걸 좀 피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이제 홍진경 씨, 제가 아는 홍진경 씨는 집중하는 일에 대해서만큼 본인이 스스로가 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정면 돌파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 자체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정말 어떤 컴플레인도 본인이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본인 스스로가 정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점점 성공의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러던 중에 홍진경 씨가 갑자기 삭발에 비닐을 쓰고 나타나서 인터넷이 굉장히 떠들썩했던 시간이 있었죠. 갑자기 삭발에 비닐을 쓰고 나타나서 인터넷이 굉장히 떠들썩했던 시간이 있었죠. 맞아요. 방송을 복귀했지만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종영 이후에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당시 홍진경 씨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힘든 상황에도 가발을 쓰고 방송에 출연할 만큼 열정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홍진경 씨 방송에서도 병명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뭐 토크쇼에 출연해서 MC들이 막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밝은 이미지였고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당시 홍진경 씨가 그 굉장히 밝은 얼굴로 난소암, 항암 치료 중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밝은 얼굴로 얘기하니까 더 좀 안쓰럽고 좀 더 속상하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 충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홍진경 씨는 도대체 암 진단을 언제 판정을 받은 건가요? 암 진단을 받은 거는 2014년 3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온몸에 털이 빠지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래서 가발을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일일이 뭐 다 대답하기도 뭐하고 해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한 번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때 암투병 고백을 한 그 배경을 또 말해줬었죠. 홍진경 씨는 근데 투병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었나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뭐 당시에 그러니까 발병한 그해 2014년 힐링 캠프에 나와서도 자신은 뭐 웃음을 주는 사람이고 예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병명을 밝히고 싶지 않다. 어떤 병명을 이렇게 알려줬을 때 그 이미지가 되는 것도 싫었겠죠. 그래서 지금 낫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정도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홍진경 씨 그럼 현재 상태가 완치가 된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악착같이 운동하고 홍진경 씨가 또 관리 잘하거든요. 그렇죠. 또 병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암은 또 극복할 수 있는데요. 그 의지에 축이 되는 게 7년 만에 어렵게 얻은 딸 그리고 아까 묵묵해졌던 남편 이 두 축이 돼가지고 지금 극복을 해가지고요. 뭐 치료했다고 합니다. 홍진경 씨 남편 유명해요. 정말 홍진경 씨를 잘해주는 홍진경 씨한테 정말 잘해주는 성격 너무 좋고 착하고. 와. 예. 홍진경 씨가 남자 보는 눈이 있었네요. 어쨌든 뭐 암투병 이후에는 분기마다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세심하게 건강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홍진경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건강을 잘 지키며 건강한 홍진경으로 가족의 곁에 딸의 곁에 남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암을 딛고 이제 터널을 지나서 이제 대세 스타가 다시 된 홍진경 씨. 화제성은 절정에 이른 것 같고요. 홍진경 씨의 뼛속 깊은 그 개그 본능 이제 활짝 꽃을 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